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 주택정책으로 가는데 주택정책도 나온 데만 갈게요. 넘기세요. 아예 그냥 다 제끼시고 페이지 250페이지로 가세요. 250으로 가시면 250으로 가시면 임대주택 정책 있죠, 그죠? 거기 밑에 보시면은 4번에 임대주택 정책 찾으셨습니까?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이제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으로 가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임대료 규제가 먼저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 또 분양가 상한제처럼 상한제를 설정해서 못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최고 가격제라 그래요. 최고 가격제. 여러분들 왜 최저임금제라고 들어오셨죠?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그냥입니까? 밑으로 못 내리는 겁니까? 이거는 정해놓고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요게 다 그냥요 가격 통제예요. 통제죠. 그럼 다이렉트니까 간접 개입이 들어가요? 다 직접 개입이 들어가요? 직접 개입. 그래서 직접적 개입수단입니다. 직접적 개입수단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이제 먼저 그리는데 가격하고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서 자, 공급하고 수요가 있죠.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균형 임대료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7천만 원인데 이 임차인한테 너무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임대인을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그럼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좀 낮게 받아야 돼요? 낮게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높게 했을 때와 시험자가 자, 규제 임대료를 높게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낮게 했을 때가 비교해서 나왔어요. 낮게 했을 때. 자, 그럼 갑니다. 만약에 규제를 높게 설정해요. 규제 임대료를 만약에 8천만 원 높게 설정해서 그 이상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의미가 없는 게, 자,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지금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임대인이 7천만 원 받는데요. 얘 혼자서 8천만 원 받아요. 그럼 임차인이 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다시 7천을 받기를 원하죠.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낮게. 낮게 해야지만 규제 임대료를 낮게 해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천만 원을 이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십니다. 자, 이제 요걸 이따 같이 연결시켜 드릴 거고요. 한꺼번에. 자,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그럼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좀 짧게 줘요? 비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제 단기는 비탄력적이다. 수요나 공급이다. 그래서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잘 못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완전 비탄력적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균형에서 7천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자, 6천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임대인이 싸게 파니까 임대를 하겠어요? 임대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근데 단기는 굉장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못 줄여요. 그래서 열이라는 균형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기존의 임차에는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봐서 우리가 이 1,000만 원만큼 임대인이 수입이 떨어진 걸 얘한테 또 소득주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열이고요. 얘가 15개면 자, 요거는 수요예요. 따라해보세요. 초과 수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산 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주택 구하기가 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동이 저하되고요. 근데 장기로 가서는 문제가 발생돼요. 장기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요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고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공급을 줄여버리죠.
그럼 공급 물량이 더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가 가격하고 양이 쓰면 아까 단기는 공급을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죠. 근데 장기 가서 줄여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7,000이고요. 여기다 6,000원 떨어뜨리게 되면은 자, 아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10개고요. 수요가 15개니까 초과 수요가 5개밖에 안 났어요. 근데 장기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럼 가격을 내리게 되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그다음에 탄력적.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한다. 그럼 공급이 5개밖에 안 돼요. 그죠? 공급이 5개고 수요가 15개면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겠죠. 그럼 초과 수요가 벌어진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그만큼 공급 물량이 또 적어집니까? 적어지고. 자, 장기에 가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만 줄이겠어요? 질도 떨어뜨리겠어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뒷거래 나타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다음에 암시장. 그럼 5개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근데 요 규제 가격보다 2천만 원의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천만 원에 대한 암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이중 가격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 암표 파는 아줌마들은 매표소에서 박수 치고 팔면은 잡아가죠. 그럼 매표소에서 박수 치고 팝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일로 와봐요. 그러죠. 그럼 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냥이에요. 음성적이에요. 음성적인 집을 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들이 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에는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단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두시고 갈게요. 자, 250페이지 찾으셨어요? 천천히. 자, 개념. 자,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주택 소비자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저소득층. 임대인을 보호한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가격 규제 정책이다. 니은번. 그럼 최고 임대료 가격 정책은 시장 균형보다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거죠? 낮은 최고 임대료를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도 좀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시면 단기와 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단기는 그래프는 안 나왔지만은 아까 제가 비탄력적이었어요? 아까 탄력적이었어요?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을 못 줄이죠. 그럼 임대료의 시장 균형보다 쌈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요만큼밖에 안 벌어진 거죠? 그런가요? 그냥입니까? 기존 세입자한테 혜택을 받습니까? 받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이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임대인한테 가격 올리라는 거예요? 6천만 원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 그럼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공급을 안 한다는 거는 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는 기간입니까? 기간이 아주 짧습니까? 전환을 못 시켜버려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이니까 그냥 10개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은 15밖에 더 초과수가 늘어났죠? 그럼 단기적으로 초과수가 늘어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동이 저하되는 건 맞는데, 그냥입니까?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받습니까? 받죠. 그런가요? 자, 기존 임차인은 그냥요, 지금 가격이 내려갔어요. 자, 지금 공급이 준 건 아니죠? 그 상태에서 기존 임차 혜택이니까 단기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장기로 가서는요, 자, 최고 임대료 규제가 계속 시행되면 임대인의 수입이 임대료가 균형보다 낮음으로 다음과 같은 장기적이 나타나겠죠. 자,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고요. 기존 임대인들의 경우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됐을 때 이익이 크면 비용보다 빨리 전환이 용이하겠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부동산이 질적으로 저하된다는 단어가 있죠? 체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인들이 보일러를 설치해 줄까 안 해줄까? 도배해 줄까 안 해줄까? 질적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안 해주니까 기존 임차인이 가서 삿대질하는 거지. 너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방 빼라는 거예요. 방 뺐더니 그냥이야 나갈 데가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런 거지. 예,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럼 질적으로 그냥 다 져야 된다? 져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을 상승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암시장이에요. 무슨 시장? 뒷거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안표 파는 아줌마가 몇 퍼센트 팔면은 그냥 해요 잡아가요. 무슨 얘기냐? 지금 6천만 원보다 8천만 원 받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국가가 잡아가겠어요? 잡아가죠. 얘기해봐요. 그럼 박수 쳐요? 모자 쓰고 와요. 그 음성적인 거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2천만 원을 더 내야 돼요. 내고 신규 임차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성적인 임대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일로 와봐요! 그게 그냥 해야 좀 음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들은 이주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이주가 깊이 되겠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저소층의 주택난이 더 심화되고 기존 임차인이 이주가 깊이 되다 보니까 신규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걸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20년째 강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그냥 했어요. 가격을 내렸어요. 내렸죠? 얘기 좀 해보세요. 내렸는데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문제예요. 맞나요? 기존 애들이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갔죠? 그럼 얘네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직장 근처에 있어야 됩니까? 도심 근처에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신규 임차인들은 도심 근처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집을 하려면 그냥이야 아줌마가 모자 쓰고 와. 모자 쓰고 오죠. 그래서 암시장을 신규 임차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그러면 신규 임차인들이 더 그냥이야 더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잘하셨고 이거 프린트 17번, 8번을 풀어보시면 돼요. 7번, 8번 갑니다. 자, 좀 도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7번을 좀 도와드리는데 절 보세요. 아까 높게 설정했을 때 있었죠? 자, 그럼 천천히 들어봐. 지금 7천만 원 받는데 얘가 8천만 원 받는 걸 높게 금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던 게 7천만 원 받는데 얘 8천만 원 혼자 받으면 임차인이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답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임대부동산이 부족했다는 건 가격을 낮췄을 때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높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이렇게 보세요. 자, 규제라는 거는 임대인한테 그냥 해요. 가격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어디서 안 합니까? 장기적 가서 공급이 감소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251페이지입니다. 갈게요. 임대료 보세요. 보조라는 게 들어가면 직접이었어요? 간접이었어요? 간접적 개입이죠. 간접적 개입 수단까지 적겠습니다. 자, 이건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1,000만 원만큼 보조해 주는 거죠. 보조해줘서 정부가 보조해줘요. 그럼 이제 실질 소득이 참 늘어납니다. 쓸 수 있는 늘어나서 집을 넓혀요. 주택 소비도 넓히고 남으면 고기도 사 먹는데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옵니다. 주택이 아닌 것을 소비하죠. 주택 소비. 효용도 좋아지기 때문에 효용도 커져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셔서 들어갈게요. 자, 정리 갑니다. 자, 임대료 보조나 임대료 규제나 그냥입니까? 다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까? 임대를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를 전부 보조해 주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디귿에 있어요. 디귿에. 자, 펜 들어보세요. 정부한테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는 주택 재화의 구애만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아까 제가 자, 질만 높여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그 다른 재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 종보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나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2번이 더 잘 나와요.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요자죠. 수요자. 수요자한테 보조해줍니다. 임차인 보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저랑 따라와 보시는데요. 임차인 보조예요. 수요자 보조. 단기는 기간이 길어요. 되게 짧아요. 장기는 기간이 길죠. 그럼 단기는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단기예요. 공급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럼 수요만 자극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주택 소비가 늘어나죠. 주택을 찾는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데, 자 어떨까?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그럼 가격만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임대료가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상승하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을 하니까 임대인이 초과를 얻으니까 임차인 좋아요? 임대인이 좋아요? 임대인 좋죠. 임대인이 초과를 얻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데, 그럼 장기는 주택 임대수요가 단기는 증가했는데 장기는 공급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누구한테 좋겠어요? 임차인한테 혜택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건 임대인에 대한 그 혜택이 가는 거고요. 그럼 들어갈게요. 지금 2번 보고 계셔요? 단기는요, 보조를 해주면 실질소득이 향상할 거고 수요만 증가하죠. 그냥입니까? 임대료만 상승합니까? 그럼 임대인이 초과인을 누리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누구한테 혜택 갔어요? 임차인이에요? 기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고. 장기는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그냥요, 임대료가 하락해요. 그럼 똑같은 월 임대료로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됨으로써 임대료 보조 장기적 효과는 임차인한테 돌아가겠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9번 문이 맞나 틀린가? 자, 가볼까요? 지금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이 감소하겠어요? 나중에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보조는 감소하는 건 아니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 그 다음에 252페이지 가시면은 3번에 이제 임차인 보조예요? 임대인 보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자, 공급자 보조를 해주는데 만드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한테 단기 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단기 장기로 이제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조를 해주면은 얘한테 만드는 사람이니까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내리겠죠. 그럼 생산비를 줄이겠죠. 생산비를 줄이는데 그러면 공급이 안 늘어날까요? 공급이 늘어날까요? 그럼 단기 늘어날까요? 장기 늘어날까요? 장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이 하락합니까? 그럼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결론은 임차인한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임차인 혜택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간다. 자, 얘는 그냥요, 공급자한테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건설 이자금을 떨어뜨리면 생산비가 감소하죠? 공급비가 감소하니까 기존 임대인이 초과인을 누리겠죠. 따라서 임대료 보조의 단기 효과는 자, 임차인한테 아직 돌아갔어요? 임대인한테 돌아갔어요? 임대인은.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가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비용이 감소하니까 또 보다 하락하겠죠? 좀 더 낮은 금리로 임대료로 가니까 임대주택 공급됨에 따라서 보조금의 장기적 효과는 누구한테 가죠? 임차인에 돌아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급은 장기에 돼요? 공급은 단기에 돼요? 장기에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가셨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공공임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얘는 개념만 보세요. 단기, 장기도 요즘 끊겼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개념만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공공은요, 공공은 간접이에요? 공공은 직접이에요? 직접이죠.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공. 그래서 이게 장기와 단기가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그냥 임대주택에 대한 그
법상이나 아니면 실무적인 걸 물어봐요. 들어볼게요. 자, 그럼 공공은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택 정책. 자, 간접이다, 직접 개입이다. 직접죠. 그럼 정부가 좀 가격을 높여야 돼요? 민간보다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할게요. 지금 개념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임대는 공적 주체가 시장료보다 낮은 직접 공급하고요. 아까 보조는 직접이었어요? 간접이었어요? 그럼 얘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정도만 보세요. 오른쪽 단기 장기는 지금 이제 끊겼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해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분양가 규제 제도라는 게 있나요? 이거 별표를 요거는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이거 굉장히 이슈화 되거든요. 요즘 이슈화 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유라는 요새 잘 안 나와요. 분양가 규제만 이거 잡아볼게요. 자, 분양가 규제를 자, 따라오세요. 분양가 상한제. 따라오세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거를 보통 실무에서는 따라오세요. 분산제.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게 발생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얘기를 할 텐데, 자, 가격과 양이에요. 분산제는 뭐냐면, 자, 아까 이 임대료 규제도 최저가격제였어요? 최고가격제였어요? 최고가격을 놓고 못 올리는 방식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하는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은, 자, 따라서 시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평당 가격이, 우리가 시장 가격이 있어요. 시장 가격이 있고,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자, 얘나 다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겠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겠어요? 그럼 이게 부담이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직접 통제를 합니까? 통제를 해서 낮게 해서 못 올리게 받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니 가격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럼 이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맞는 지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위로 내려겠죠. 그죠? 위아래로 내려버립니다. 그럼 규제의 가격이 발생되죠. 그래서 만약에 800만 원으로 규제를 해서 이걸 못 올린다는 것은 결국은 분양가를 800만 원으로 분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가격이 인하되겠어요? 인하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분양가가 상승한다, 분양가가 인하한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수익성이 안 나죠?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신규 공급이 안 나와버려요. 그죠? 신규 공급이. 그러면 신규 공급이 나온다,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 줄어들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실무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산에서도 분산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왜? 물량이 없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중고주택 가격이 그냥이다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입니까? 요 시세 차익을 노립니까? 투기가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요가 늘어나겠어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가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가수요. 자, 그럼 이렇게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요? 가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프리미엄이라는 거 들어오셨어요? PP? 분양권 알았어요?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단은 물량이 많아요? 물량은 좀 적어요. 적은데 이걸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뒷거래가 나타납니까? 물론 분양권 전매를 불법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P가 나타나서 프리미엄 형성되는 거죠. 그럼 더 좋아져요? 주택난이 더 심각해져요? 심각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할게. 천천히 간다. 지금 자율화야 지금 현행 분양가 상한제야. 상한제예요. 그리고 학개론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조합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조합원에 대한 수익도 나왔었거든요. 학개론에. 그럼 조합원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조합을 설립해서 나중에 이주를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랑요. 얘기를 해보세요. 분양가를 올려야지만 조합원 수입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냥입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까?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리죠. 그러면 그냥이야 지연될 수 있어. 지연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상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럼 물량이 나와? 더 안 나와? 그럼 주위에 있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시세차익이 벌어집니까? 그럼 로또 분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해하셨나? 그럼 실질적으로 실수요가 늘어납니까? 투기 가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렇죠. 이런 건 사회에 대한 안 좋은 게 생기잖아요. 청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수가 낮아야 돼요? 굉장히 높아야 돼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게 아니라 나 입으로 담기가 싫어. 그죠? 아시겠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자율화로 바꾸는데 자율화도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율화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규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지금 분양가 규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입니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겁니까? 자, 비싼 가격이에요?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럼 아까 균형 가격보다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나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낮은 수를 규제하게 되면 공급이 나중에 늘어나요? 감소해요? 투기 수요가 늘어나죠? 초과수요도 발생할 수 있죠.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율화로 고치는데 자율화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빼고 그러면 넘기셔서 분산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 장점, 단점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그럼 분산제 의 갑니다. 분양가 상한가 규제는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상 이하. 가만있으면 똥을 쳐야지. 이상하면 안 되지? 최저, 최고.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킨 거죠. 아까 제가 프리미엄 붙는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그럼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죠. 그럼 단점. 단기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택 소비자가 유리할 수는 있지만 단점이 많죠. 분양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결과 무슨 차익을 누려요? 그럼 실수요가 늘어날까요? 오히려 투기 수요가 유발할까요? 주택건설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됐죠? 신규주택 공급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주택건설업체 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택산업의 생산성을 저하됐죠. 공급가격을 분양가에 맞추면 결국 분양가의 가격을 낮추면 그냥입니까? 질적 수준도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이 신규 공급을 위축되니까 그냥이야 주위의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어렵죠. 이게 신규를 못 받으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내 말이 맞아요? 그럼 아까 일로 와봐요. 뒷거래가 있죠. 그 실수요자들은 암시장에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피가 붙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약을 받기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 자체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택의 가소비를 초래하고 또 큰 평수를 원하고 저소득의 주택난이 심화되어 소득 형평성을 줘야 된다는 나와 있어요. 그 결국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원가 연동제가 비슷한 건데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만 보세요.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분양가 자율화는 제가 나중에 후술하고요. 그럼 넘기셔서 요즘 이슈화 되는 걸 좀 볼게요. 25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258페이지 7번에 선분양, 후분양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별표를 2개만 쳐놓으시고 두 개. 그래서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역사상 딱 2번 나왔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한번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계속 물리는 게 분산제랑 선분양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상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이따가 이제 주택 선분양 제도를 가게 되면 밑에 의에 보시면은 디귿번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택 선분양 제도는 1970년대 말 분양가 규제를 하면서 주택 건설업자의 수익성 악화된 상황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가 허용한 것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가 스타트예요. 자, 1970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일단 이제 대표적인 서울이니까 서울에 아파트가 짓기 시작했어요. 압구정동이라고 들어보셨죠? 현대아파트, 음마아파트 들어보셨나요? 쭉 이제 그때 생기게 된 거예요. 재건축할 때가 됐는데,
자, 그러면서 이 건설회사들이 이 빌라만 짓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니까 수익이 많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올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자,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수익성이 그냥요, 굉장히 악화돼요. 건설회사들이 그냥이야 싫어해. 입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서 선분양이 생긴 거예요. 선분양을 꼬신 거예요, 얘들이. 왜냐하면 건설회사가 옛날에는 자금이 많았을까요? 좀 적었을까요? 규모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죠? 근데 선분양은 지금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선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분양이 왜 꼬시게 됐냐면, 자, 따라서 팔고 짓는다. 그럼 그냥 돈이 들어와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야, 이제 그때 당시 꼬셨겠죠. 입을 집어넣으면서 정적 입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모델하우스 만들어. 그러겠죠.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외국에서 쓰는 거야.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그래? 그럼 너 지금 몇 평 팔려고 그래? 24평 아파트 3억에 팔려고 그래요. 그럼 너 먼저 팔고 져. 그러면 따라서 팔고 짓는다? 그럼 그냥이야 돈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 자금력이 막 우수해지잖아요. 내 말이 맞아? 이해하셨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땡길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소비자들이 내주니까. 그럼 내주게 되면 그냥이야 부지를 사고 또 짓죠. 그러니까 얘를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후분양은 자, 따라서 짓고 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잠깐 후분양을 쓰려고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건 다 무슨 분양을 얘기하십니까? 선분양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죠? 소비자가 다 내서 먼저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잔금을 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해요. 이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부도위험도 날 수 있습니다. 부도위험도 얘가죠. 부도위험도. 근데 후분양은 그냥이요 짓고 팔아요. 자, 지려면 그냥이 돼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럼 이자를 공급자가 내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나 그 다음에 부도위험을 공급자가 안고 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형식적으로는 냈지만 나중에 그냥입니까? 짓고 팝니까? 그럼 그냥이요 전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후분양으로 관련 취지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분산자랑 지금 같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가볼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기간 동안 그냥입니까? 프리미엄이 형성됩니까? 그럼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건 짓고 파니까 시세 차익이 안 나죠. 투기 가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모델하우스가 견본주택이 필요하죠. 그럼 견본주택을 그냥 줘야 돼요? 뿅가게 줘야 돼요? 뿅가게.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시점에 청약 시점에 견본주택만 뿅갑니까? 잔금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갑니까? 두 번 뿅가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선불 백화점 이런 데 가시면 왜 음식점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 있죠? 그럼 선불을 하고 딱 줬는데 음식은 똑같이 나와? 다르게 나와요. 근데 후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 공급자의 입을 막았던 게 선분양이 공급자 정책이라면 이거는 소비자의 질을 향상시키니까 소비자 위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걸 보더라도 어떤 분양으로 가는 게 좀 나을까요? 후분양이죠. 근데 얘로 가게 되면 얘의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을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시험에 냈던 거예요. 자, 선분양은요. 따라서 팔고 짓는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지니까 공급 물량이 막 늘어나는데 얘는 따라서 짓고 판다. 지려면 은행에서 돈을 땡겨야 되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한테만 돈을 빌려줘요. 그럼 독과점이 생기겠죠. 그럼 공급 물량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까? 목돈 부담이 없죠.
목돈 부담이 없는데, 자, 얘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3억을 다 내야 되니까 목돈 부담이 커진 거죠. 이거 가시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256페이지에 선분양의 장점이 있나요? 소비자는 분양금을 그냥 해요.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덜 한다 그랬잖아요. 주택건설업자는 팔고 짓다 보니까 건설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점 갑니다. 그러나 건설자금에 대한 소비자로부터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왔었고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에 따른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또 부도에 대해서 입자가 지연됐을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아까 이 선분양은 그냥입니까? 부실공사가 나옵니까?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투기가 나타날 수 있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또 가는 분양 제도가 있고요. 자, 후분양은 따라서 팔고 짓는다. 자, 소비자 중심이고요. 장점 갑니다. 주택을 사기 전에 주택건설업체 상품별 비교가 가능하니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고요. 분양금에 대한 금융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시공사에 대한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죠. 견본주택과 실제주택 차이가 분쟁의 부실공사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죠. 자, 그냥요 투기를 막을 수도 있어요. 단점은요, 그냥입니까?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단기간에 많은 목돈이 지불되겠죠? 건설회사가 건설자금에 대한 직접 조달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별표 쳐보세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별 주택 상품의 비교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건설자금에 대한, 봐봐. 아까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건설업자가 그냥 했어요. 형식적으로 부담을 했어. 근데 나중에 팔 때 전가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분양가에 반영하게 되면 소비자의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됐습니다. 갖고 넘겨볼게요. 자, 패턴을 바꿉니다. 이제 조세정책으로 갈게요. 조세정책으로 가시면은 259 조세 찾으셨습니까? 한 문제 딱 나오는데, 일단 259페이지 가시면 조세의 기능에 대한 별표를 하나만 칩니다. 하나만 치셔서 우리가 이제 가장 강력한 건 소득세 분배예요.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그래서 없는 사람을 나눠주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 분배 역할을 하고요. 부동산 자원 배분은 조세를 또 강화시키면서 토지용 비제를 또 약화시키며 토지용을 조장함으로써 자원 배분을 합니다. 여러분, 저소득층들은 주택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줘야 되죠? 그럼 주거에 대한 공간 분배가 또 이렇게 될 수 있다. 넘겨보시면 나머지 건 두 가지 외에는 다 상식이에요. 자, 그냥이 돼요. 투기를 좀 억제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좀 강화시켜야겠죠. 주거 안정이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에 대한 원칙은, 자, 응익은 이익을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응능은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데, 거기 보시면 수평적 형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만약에 소득이 똑같으면 그냥입니까? 세금도 같습니까? 이게 수평적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냥요 많이 내야 돼요. 저소득층은 좀 적게 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수직적, 수익적 이렇게 해서 이따 차등가세에 대한 걸 오른쪽에 또 해드릴 거고요. 그럼 교수님 어디가 나와요? 그럼 밑에 가시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쳐보세요. 여기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려운 단어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중에 뭐 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하고요. 쉽게 표현이 돼 있어요, 책에. 쉽게 좀 가겠습니다. 자, 가보죠.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에요. 전가는 뭐고 또 기착은 뭐냐. 전가와 기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자,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임대인이 이제 건물주거나 임대해주는 사람이죠.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한테 이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를 정부가 부과해요. 자,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가만히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니까 조세의 전가. 조세를 임차인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올리고 임대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임대료가 1,000원이다. 그럼 100원을 부과시켰다면 자, 임대료를 내리겠어요? 임대료를 올리겠어요? 올린 것만큼 임차인이 부담하겠죠. 그래서 1,060원이다. 그럼 60원만큼은 임차인이 또 부담하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공급자다. 그럼 얘가 수요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조세의 부과예요? 전가예요? 부과는 정부가 하겠죠. 그죠? 조세의 부과가 아니라 전가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갈게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60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얘가 수요를 늘릴까요? 나중에는 수요를 줄일까요? 줄이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지니까 얘가 또 수요를 또 줄이겠고요. 그럼 100원에서 60원 빼면 얘가 40원을 부담하죠. 그럼 얘는 또 세금을 냈으니 얘 수입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 공급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공급도 감소하니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반씩에 대한 게 아니라 탄력성에 따라 틀려요. 자, 우리가 볼게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 공공임대주택이 적겠어요?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겠어요? 많이 만들면 여러분들 왜 탄력성에서 대체제라는 얘기 배우셨나요? 그럼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걸 배우셨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 많게 되면 임차인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어요? 넓어지겠어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죠? 넓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탄력적은 불리하다, 탄력적은 유리하다. 유리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만 더 전가시켜도 딴 데로 가버려요. 그죠? 그럼 그냥 돼요? 막아야 돼요. 막죠? 그렇죠. 그럼 얘한테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부과시킬게.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는데 자, 후진국은요. 주택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낮겠죠. 그럼 갈 데가 없으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대체제가 없잖아요.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불리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얘한테 이제 배웠더니 나간다니까 무조건 잡은 거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간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라 그래. 그러면 나갔더니 집이 있어 없어? 그냥 다시 들어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많이 부담해 주세요. 웃지도 않고. 자,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반반씩입니까? 이 가격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죠?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분위기 안 좋아서 참새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깃줄에 참새가 있어요. 참새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얘는 참새고 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할게. 얘네들은 누구야? 얘네들은 사람이에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자 참새랑 공급자 참새가 있어요. 공급자 참새. 자, 우리가 세금이라는 건요, 꼭 만드는 사람,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담시킬까요? 소비자한테도 할까요? 소비세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둘 다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전가한다. 그러면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탄력적인 것은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습니까? 선택이 뭐였죠? 그럼 굉장히 민감해요. 유리한 입장이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요, 민감하지가 않죠. 그럼 그쪽이 굉장히 부담이 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해져요.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아까 조세를 부과시키는 거는 임대인이 부과시킵니까? 정부가 부과시킵니까? 제가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총에다가 탄을 장착시켰어요. 그럼 총을 탁 쏘려고 했더니 그냥이야, 얘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냥이야, 반응이 빨라. 그럼 좀 늦게 날아가, 빨리 날아가. 그럼 많이 맞을까? 좀 작게 맞을까? 작게 맞죠.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죠.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얘는 그냥이야, 굉장히 느려. 그럼 반응을 해? 안 해? 그럼 빨리 날아가? 좀 늦게 날아가? 그러면 맞는 게 많겠죠. 그럼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요? 완전히 유리해요? 그러면 내가 차닥! 하니까 그냥 있어요? 완전히 반응을 해요. 그러면 있어요? 벌써 날아갔어요. 그럼 하나도 안 맞겠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 유리한 놈은 전액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담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냥 물려요? 완전히 불려요? 완전히 불려요. 그냥 두네요? 완전히 두네요. 차닥했는데 날아가고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도 그냥입니까? 이 총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쳐다보고 있죠. 돌리니까 오는 거야. 그래서 어머 내가 다 맞았구나 이런 거지. 그럼 이쪽이 그냥이에요? 전부 다 부담하겠죠. 그럼 전액 부담 안 한다? 전액 부담 한다. 한다는 거죠.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어디 하는지는 아십니까? 4번 하고 있습니까? 조세 전가란 이 부과된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 이전하는 것을 따르세요. 조세의 전가고 조세의 귀착이라는 단어 있나요? 이거는 조세 부담이 경제주체에 최종적으로 d'ac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세의 전가 귀착은 부과된 조세에 따라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똑같겠어요? 좀 달라지겠어요? 따라보세요.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그럼 양가로 2번에 1번. 자, 조세에 대한 전가 귀착의 정도는 반반씩입니까? 탄력도에 따라 달라집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상대적인 탄력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 아까 유리했어요? 좀 불리했어요? 그럼 그 당사자가 조세 귀착이 크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갈게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는 것은 자, 누가 더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수요인가요? 그럼 수요가 더 유리하다는 건가요? 공급자 조세 부담이 더 커지겠죠.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 가격 탄력성이라거든요.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작다고 돼 있죠. 그럼 반대로 누구 탄력성이 더 큽니까? 공급이 유리하고 수요자가 불리하죠? 그러면 소비자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수요자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그럼 소비자 전부 부담하겠죠. 그런가요? 자, 공급이 완전 비면은 공급자가 그냥입니까? 완전히 불리합니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주택에 대한 조세 부과의 영향은 자, 이건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고 지금 다 보지 마시고요. 양가로 1번에 3, 4번만 보세요. 3, 4번. 자, 3번. 주택의 가치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로 적용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여쭤볼게요. 세금이라는 건요. 저소득층이 많이 내야 돼요? 고소득층이 많이 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세금이죠. 근데 이건 따보세요. 반대 현상. 역진세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반대라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잘 사는 사람이 더 내야 되는 건 수직적 형평성이었죠? 이게 달성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누진세로 가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3번의 연결. 그럼 역진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치에 대한 그냥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내야 돼요. 그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 별표. 아까 봐봐봐. 이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나아요? 많이 만드는 게 나아요? 그럼 수요 탄력성을 높여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가셨고, 그 다음에 위에 참고학습이 있는데, 그거까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참고학습까지만 갈게요. 그 참고학습까지 가는데, 오늘 프린트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문제 풀고 헨리 조진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이게 굉장히 많이 떴는데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서 토지 이용을 특정 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보유세 부과할 때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세금을 가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가시면 아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금 하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그냥 다 정책을 좀 마무리할게요. 이 헨리 조지가 여러분들 왜 지대론에서 고전학파라는 애 아시죠? 얘는 잉여로 봤어요. 뭐로 봤나? 잉여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걸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18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800년도. 그럼 지금 분이셔요? 아주 오래된 분이셔요? 옛날 이론이에요. 자, 따라서 자연적 특성. 자, 여러분들 자연적 특성이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나요? 토지는 증가가 돼요? 증가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입니까? 개발을 합니까? 어느 정도 탄력적이니까 이론이 안 먹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이다 옛날 이론이다. 들어보세요. 옛날 이론이니까. 그럼 옛날 이론에서 얘는 무슨 적 특성을 강조했죠? 그럼 토지는 증가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기해봐요. 안 돼? 안 돼? 물리 정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은 그냥이다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그걸 설명 못 했던 거예요. 오로지 그냥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이 성립이 되냐면,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자, 얘는 무슨 아파요? 뭐로 봤어요? 불로소득을 본 거죠. 있는 사람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다 거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지주가 있으면요. 지주는 토지 소유자라고 들어보셨죠? 자, 가만히 있나요? 임대료를 받나요? 그럼 갑돌이가 있고 을돌이한테 지대를 받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얘한테 세금을 때려요. 근데 주의하실 게 지금 이론이다, 옛날 이론이다. 토지 개량돼, 안 돼? 안 되고 부중성을 가정한다는 거죠. 공급이 된다, 전혀 안 된다.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가정하자는 거죠. 그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공급자가 그냥 불리합니까? 완전히 불리합니까? 자, 그러면 그냥이 되어 전가를 못 시켜요. 못 시키고 토지 소유자만 다 내겠죠. 그죠? 그다음에 토지 단위세. 그럼 단위세금은 걷지 말고 토지세만 걷으라는 거는 있는 사람을 다 내게끔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론입니까? 옛날 이론입니까? 자, 지금은 그냥요 용도가 전환되죠? 완전 비탄력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세금을 부과시키더라도 임대료를 올려요? 안 올려요?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죠? 그 다음에 따라서 못 줄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원 배분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이건 지금이야 옛날 이론이에요. 들어볼게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자,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얘가 밑에 보시면 토지 단위세를 주장했다고 나와 있나요? 그럼 다른 모든 조세는 해라, 폐지해라. 폐지하고 오직 토지세에만 세금을 부담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자,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조금 더 깊숙한 게 안 나오는데 얘 이론은요. 지금 현대 이론입니까? 예전의 이론입니까?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지금은 용도가 전환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가가 되는데 아예 정가가 안 된다는 가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이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